정경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경모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과 같이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려주던 선생님은 오랜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라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선생님과 비슷한 기간을 혼자서 연구만 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같이 호흡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의 나노융합 기술의 옷을 입히자.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내용일 텐데 나름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제목을 궁리하다가 이런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소제목은 입어본 옷, 입고 싶은 옷, 그리고 유행 따라.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 같은 경우는 이미 입어본 옷 입고 또 유행 따라서 또 입고 싶어지는 옷이 있는 것처럼 종이 역시 그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노융합 기술의 옷을 입히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사실 종이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노융합 기술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와 유행에 따라서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나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가볍게 다뤄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재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실 종이라는 재지 산업이라는 어떤 이런 내용에 종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면 종이는 우리에게 참 친숙하지만 이 종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들은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준비한 내용이 다 진도가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내용은 그림과 함께 글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유행 따라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옷은 유행을 탄다면 종이는 어떤 유행을 탈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종이는 책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그리고 선거철이면 선거벽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만드는 이런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핸드폰이 귀에다 대고만 쓰던 게 눈으로 보고 쓰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신문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핸드폰 가지고 세상의 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교과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책들이 읽는 데 있어서 굳이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종이가 입었던 옷은 필요하지 않게 된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종이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딱딱한 용어들이 많은데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펄프는 나무의 접착제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섬유질 부분만을 전문적인 용어로 펄프라고 표현합니다. 섬유질 부분만 뽑아낼 때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부셔서 만들었을 때는 쇠목 펄프, 화학 약품을 이용해서 접착제 성분을 녹여낸 다음 나머지 섬유질 부분일 경우에는 화학 펄프. 그래서 쇠목 펄프는 부시고 으깨서 만들었기 때문에 접착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과거 신문용지 만들 때 사용하는 누런색 그런 종이였고요. 화학 펄프는 깨끗하게 접착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흰색을 띄어서 인쇄용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급 용지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판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할 때 집에 도착하는 누런색 상자가 골판지인데요. 백판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과 같은 거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사고 그러면 골판지 상자 같은데 하얀색이 돼 있고 표면에 인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상품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누런 골판지 상자 표면에 흰색 돌가루를 접착제와 같이 섞어 발라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이러한 제지 산업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급에 따른 구분으로 봤을 때는 인쇄용지, 산업용지, 위생용지, 특수용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쇄용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이미 종이가 입고 있는 옷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신문용지, 인쇄용지, 그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옷보다는 다른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이 종이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로는 백판지, 골판지처럼 택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산업용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안전하게 이송하거나 할 때 이러한 백판지나 골판지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크라프트지라는 것은 뭐냐면 섬유가 좀 더 긴 섬유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가 센 종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쌀포대라든가 세멘트 포대 같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드세기 때문에, 아니면 무겁기 때문에, 아니면은 새어나오면 아깝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종이가 요구될 때 이런 크라프트지를 이용해서 봉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용지로는 화장지, 그리고 아기들 기저귀,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쓰시는 생리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특수용지로는 박엽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익숙한 용어가 아닌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사전 같은 거 보면 종이가 아주 얇은데 불투명도가 높아서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배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얇은 종이나 껌종이, 이런 것들을 박엽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먹을 때 햄버거를 포장해주는 기름이 손에 묻지 않게 하는 그런 종이들, 그리고 정보용지, 컴퓨터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많이 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OMR 카드라고 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그런 종이가 정보용지, 컴퓨터용지로는 보통 A4지라고 얘기하는 복사용지 겸용 잉크제트 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을 컴퓨터 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이들이 과거와 달리 제지 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소비량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그런 종이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새롭게 요구되는 종이들이 있어서 그런 종이들을 새로 개발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지 산업의 특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드는 한지와 달리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특별히 설명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쪽에 국가명이 있는데 쭉 보시면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해요.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핀란드, 그 다음에 한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대만, 카나다,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다들 익숙한 나라들이고 웬만큼 잘 사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종이 소비량이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등수가 되겠는데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이 소비량이 높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지산업이 최근 수년 전부터 조금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시험 잘 봐서 좋은 때도 있지만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안 좋은 때 있는 것처럼 제지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전자서적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과거와 달리 종이를 만드는 생산 설비가 아주 좋아져서 한 번에 아주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과량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지 못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같은 지종을 생산하다 보니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제지산업이 새롭게 변화돼야 하는 시기를 맞았고 어떤 말로는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전자산업은 과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일본의 전자산업들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 주도권을 우리나라의 삼성에게 뺏기고 사라져가고 또는 기업의 세력이 약해진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접히는 핸드폰으로 아주 유명했던 회사인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바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운명을 달리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스와치라는 스위스의 시계 회사들은 일본에서 아주 가격이 싼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값비싼 시계만으로는 경쟁력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런 위기를 맞았었지만 하지만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고 자사의 제품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시계 회사가 됐고요. 옆에 있는 어도비라는 회사도 그 같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강한 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회사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지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도태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되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종이 생산량이 세계 5위고 소비량은 10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수출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제지산업의 생산량을 보면 위생용지, 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거, 위생적인 거 가꾸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종이는 소비량이 늘고 있지만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문용지나 서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쇄물로 사용되는 인쇄용지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인터넷 택배
구입량이 늘기 때문에 판지의 소비량은 이와 비례해서 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수지, 신문용지, 포장용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이와 같이 국내 제지산업은 위생용지, 골판지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과잉이기 때문에 수출해야만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제지산업은 성숙기를 넘어서 그 소비량이 더 이상 늘기보다는 꾸준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점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숙한 시장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쪽에 있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새롭게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소비 패턴이 형성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해서 이러한 제지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 티슈라든가 타월, 그 다음에 포장 용도, 그 다음에 천연 펄프, 그 다음에 특수지 용도 같은 제품군들은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인쇄용지라든가 신문용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경향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과 같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많은 지역들은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 같이 선진국들은 그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시장 성장이 앞으로 종이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종이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유행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러한 종이를 어떤 옷을 입힐까에 관련된 입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좀 다루고 싶은데 그 전에 앞서서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라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난 동영상이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국내 종이 생산량과 소비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종이 생산량은 세계 8위. 국민 1인당 종이 소비량은 연간 150kg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종이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내렸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종이의 공정
이후에 찾아온 온쌀의 한 공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쏟아지는 이것은 종이의 원료인 목재줄인데요. 종이 제조에 가까운 나무인 화력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종이의 원료인 나무는 조림을 통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란 쉽게 말해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5년에서 10년 주기로 솎아내는 작업을 통해 무료한 나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때 솎아내는 나무들로 종이를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계 산림과학의 협의회의 인증을 통과한 목재와 펄루망이 종이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재축은 펄루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온 고압으로 8시간 정도 삶아 석유소와 유기물을 분리해 펄프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속물을 흡입이라고 하는데요. 흡입이 연소하면 전력과 스팀이 생성되어 펄프 공정과 재질 공정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펄프는 무엇일까요? 펄프는 상당히 좀 광범위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보면 펄프는 모든 식물성 섬유소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종을 만드는 주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펄프로 종이를 만드는 재질 공정. 종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세라믹 펄프 제조입니다. 펄프에 물과 전분 그리고 각종 약품을 배합해 종이 생산에 적합한 상태의 원료를 얻어내는데요. 배합된 원료는 코팅하기 전의 종이인 기도 공정을 만드는 초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헤르박스에서 원료를 균일하게 섞은 후 탈수를 통해 건조하는데요. 헤르박스에서 분사된 종이의 볼륨은 2%에서 2%뿐이기 때문에 탈수를 도달하고 상당한 양의 수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룰과 룰 사이에 강한 압력을 주어 물기를 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50% 이상의 수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수분이 완벽히 제거되어야 가공 공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팀으로 온도를 유지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지 공정을 마친 비료 공지는 코트를 통해 도료를 코팅하고 표면에 미끄러운 온도인 항활도와 광기를 개선하는 가공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료나 전분을 혼합한 약품을 비료 공지에 코팅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비료 공지는 초지 과정을 거치며 물과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 잘 분리도록 전분을 첨가합니다. 인쇄를 할 때 인쇄색을 잘 구현하고 적절히 스며들 수 있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코팅된 종이는 다양한 컬러들이 인쇄되는 잡지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 편당 2번씩 코팅 과정을 거친 종이는 수분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때문에 포터의 상단에서는 건조 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슈퍼 캐린더, 혼재 형성을 위해 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데요. 슈퍼 캐린더는 다리미와 다리미판으로 옷의 고기를 펴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리미로 힘을 많이 주거나 너무 뜨거운 물을 더하면 옷이 타오르고 감기의 경우에는 고기는 펴지지 않죠. 섭씨 130도를 누른 압력을 주는 다리미 역할을 하고 혹시나 폴리머로는 주름을 타는 다리미판 역할을 하는데요. 코팅된 종이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통해 광택과 향활도를 유지합니다. 종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 공정.
완성된 종이는 사람 키와 비슷한 크기로 간들리는데요. 이런 롤 형태의 종이를 사용이 적당한 규격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최종 완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종이의 품질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소이네요. 네, 이렇게 종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 고객하고 약속한 품질대로 기록대로 생산된 품질을 평가하는 분석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지 물성은 평량, 두께, 그리고 종이의 거칠도를 평가하는 통합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도적인 특성, 파괴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열 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공정을 통해 종이가 생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장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인장 강도는 양쪽으로 흔들었을 때 종이가 버티는 힘, 즉 찢어지지 않는 힘의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반대로 인열 강도는 얼마나 잘 찢어지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일정한 크기 종이에 지속적인 힘을 가해 한 장의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의 힘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은 내적 강도. 종이를 한쪽 방향으로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여 끊어질 때까지의 횟수를 테스트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이의 강도가 측정됩니다. 나무에서 탄생한 자연과 가장 가까운 도구, 종이.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내는 종이와의 여행. 이렇게 종이가 완성됐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종이. 이 한 장의 종이가 탄생되기까지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와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점점 잊혀져가는 종이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지금 보신 내용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공의 정의, 한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원지의 표면을 가공하여 인쇄적성, 광학적 성질, 기능성을 부여하는 표면 가공 공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품질의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코팅, 도공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도공지의 경우는 주로 종이의 인쇄적성과 외관적성에 중점을 두어서 흰색의 안료 돌가루인데요. 클레이나 탄산칼슘과 같은 돌가루와 그 다음에 바인더, 합성 또는 천연 바인더를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 반죽을 초지기의 코터를 이용해서 원지 표면에 도포하고 건조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인쇄 용지를 만드는 그런 것을 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공의 목적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의 외관적성, 인쇄적성, 기능성 향상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표면에 발라줌으로써 표면이 더 매끈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섬유질 부분만 있을 때는 인쇄물을 인쇄했을 때 깨끗하게 인쇄된 화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면에 움푹 들어가거나 오돌도돌한 부분을 메꿔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한 인쇄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향상 부분은 단순히 표면에 보여지는 모습을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층 안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약품들을 첨가함으로써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화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한 것들을 감압, 감열, 자기기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공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섬유질 부분, 아까 펄프는 섬유소의 다양한 중에 섬유소의 집합체라는 말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화상 동영상 속에서 그 섬유질만 가지고 종이를 뜨면 이와 같이 거칠은 표면이 되는데요. 그 표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나 탄산칼슘과 같은 돌가루와 그 다음에 바인더 성분을 잘 배합해서 표면에 발라주면 매끈한 면이 되는데,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화상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매끈하고 아무 공국처럼 보이는 파인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작은 어떤 공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국은 인쇄 잉크가 발라졌을 때 색깔을 띠는 염료나 안료 성분은 표면에 남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수지 성분은 안으로 침투함으로써 종이 표면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표면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잉크가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쇄물의 화상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쪽은 코팅이 도공이 되지 않은 돌가루가 발라지지 않은 경우고, 이쪽은 발라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인쇄하고자 하는 화상은 동그란 원이 점점 커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쪽은 그런 의도대로 화상이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이쪽은 동그란 원형의 화상이 되지 못하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잉크가 발라졌었지만 잉크가 전이되지 못하고 이러한 거친 표면을 이루게 되는 화질이 조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공액을 구성하는 게 주로 안료와 바인더라고 했는데, 안료는 천연에서 얻어지는 돌가루 중에서 흰색을 띠기 때문에 발랐을 때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돌가루를 골라서 일정한 크기로 분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돌가루는 접착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 표면에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석유에서 유래하는 여러 종류의 합성 물질을 이용하여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한 성분들을 이와 같이 바인더로서 재합성해서 같이 섞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의 차이는 바인더 표면이 음이온성을 띠느냐 아니면 음이온성과 양이온성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를 띠느냐에 따라서 돌가루 표면에 달라붙는, 이쪽은 달라붙지 않는 그런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는 플러스 차지가 있는데, 돌가루 중에 클레이라는 성분은 그 가장자리 부분에 조건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띠는 성질이 있어서 바인더 성분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종이를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칼로 잘라서 그 옆면에서 본 건데요. 보면 이 검은색이 섬유질 성분이 되겠고, 이 위에 양쪽에 하얀색 부분이 도공 공정을 통해서 발라진 돌가루가 되겠습니다. 원지의 실제 표면은 이렇게 거칠지만 코팅을 통해서 돌가루와 접착제를 같이 발라줌으로써
표면이 매끈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연고로 인쇄 잉크를 발랐을 때, 전이시켰을 때 깨끗한 화상을 얻을 수 있게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페인트 도료와 도공액의 차이가 적혀 있는데요. CPVC라는 용어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공은 좀 크죠. 구슬을 공기에 담았을 때 그 집어넣은 양이 바인더 성분이나 물의 양보다 많게 되면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참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다음 장에서 그냥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료의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접착제나 바인더, 물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공극이 형성되는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증가되면 구조가 얼기설기한 구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을 바인더 성분이나 물과 같은 성분이 메꾸는데 한계가 있고요. 건조된 후에 그 부분이 물이 증발하고 나면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페인트 경우는 철이나 벽 같은 데 발라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묻거나 또 쇠 같은 경우는 녹이 슬지 않도록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나 공극이 존재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도공지는 공극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잉크를 발랐을 때 그곳으로 잉크가 전이되고 표면에는 염료가 남고 그 속으로 접착제 성분이 침투함으로써 견고한 접착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인트와 도공액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지만 배합 조성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로 도공충의 내부에 공극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잉크가 흡수되고 그리고 건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한 장 인쇄할 때는 뭐 천천히 인쇄해서 하루 정도 말려놔도 되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속으로 수백 장, 수천 장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잉크가 빨리 말라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필요하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설계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바인더 성분이 잉크와 결합할 때 물에 의해서 물과 함께 원지로 침투되거나 아니면 건조될 때 표면으로 물이 증발되면서 이동하는 그런 흐름과 같이 과도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불균형적인 접착제가 분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잉크를 발랐을 때 여러 가지 얼룩이 생기고 인쇄 물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쇄 관련된 부분에서 인쇄 방식으로 볼록판, 평판, 옹옥판, 공판 여러 가지 인쇄 방법이 있고 그리고 윤전 인쇄라는 경우는 두루마리 형태로 연속해서 인쇄함으로써 인쇄 속도와 인쇄물의 양을 많이 생산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인쇄의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적녹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청황이 맞고요. 거기에 흑색이 더해짐으로써 천연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다 색깔을 입히면 그 중간색을 얻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망점 형태로 인쇄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적청황이 적정한 비율로 겹쳐졌을 때 중간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쇄기의 원리는 인쇄판, 그리고 그 다음에 블랑킷, 그 다음에 뭐 잉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는데요. 잉크가 친수성이 아니라 친유성이기 때문에 잉크가 발라지는 부분은 친유성인 표면을 갖게끔 하고, 발라지지 않는 부분은 친수성으로 만들어줘서 잉크가 전이가 됐을 때 선택적으로 인쇄판에 잉크가 자연스럽게 묻어지게 하고, 그게 고무로 전이 됐다가 종이에 옮겨짐으로써 인쇄가 되는 것이 옵셋 인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라비어 인쇄라는 경우는 판통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 홈으로 일정량의 잉크가 들어갔다가 용지 표면으로 옮겨짐으로써 일정한 농도의 인쇄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딱딱한데요. 도공지에 요구되는 품질은 이와 같이 표면이 예쁘고,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이 광택이 나면 좀 더 고급스럽겠죠. 그리고 인쇄물이 뒤로 비쳐서 안 되기 때문에 불투명도가 요구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얼룩이나 흠집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인쇄할 때 인쇄가 좀 더 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분가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도적인 특성에 있어서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가져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공제 제조 방법은 종이 제조가 거대한 장치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원지 위에 아까 말씀드린 안료와 바인더 성분을 잘 혼합해서 발라주고 건조한 후 그 다음에 쇠로 된 스틸롤과 고무로 된 고무롤을 연속적으로 겹쳐놓은 그 롤과 롤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표면이 평평하게 눌러져서 광택을 띠고 균일한 표면을 갖는 그런 도공지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머신, 오픈머신의 차이는 도공하는 과정이 초지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초지기를 통해서 얻어진 종이를 따로 옮겨서 도공 공정을 따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오픈머신 코타라고 하겠습니다. 도공 방식에는 도공액을 먼저 일정한 양으로 발라주는 방식을 전계량 방식이라고 하고요. 과량을 발라준 후에 필요 이상의 양을 긁어주는 형태의 방식을 후계량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긁어내는 방식에는 블레이더나 아니면 로드, 아니면은 에어 나이프, 와이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고,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 처음부터 그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롤, 블레이드, 로드, 에어 나이프 방식을 순차적 또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도공 속도와 관련돼 있고, 도공량이라든가 그리고 도공액의 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공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동호객의 점도가 중요한 이유는 건조 과정 시 에너지를 사용해서 건조해야 되는데, 동호객에 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도를 높게끔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도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조건과 특징을 갖는 코터가 개발되게 되었죠.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코터의 구조가 이와 같이 다르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단면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이와 같은 경우,
블레이드 코터에 의해서 코팅된 경우인데요. 에어나이프 코터의 경우는 이것과 좀 다르게 표면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도공액의 두께가 균일한 구조를 갖는 그런 코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왼쪽의 경우는 도공량이 많을 때는 상관없지만 도공량이 적을 때는 원지가 완벽히 표면을 덮어주지 못해서 원지가 드러내는 그런 미도공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에어나이프 코터의 방식의 경우는 전체 균일한 두께로 발라주기 때문에 그런 발라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건조 과정에는 적외선 드럼, 에어캡, 에어호일, 에어 컨베이어 건조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점은 건조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고 건조 속도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접목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렌더 처리 공정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탄성롤과 금속롤을 번갈아 가면서 배치함으로써 다리미의 판과 다리미와 같은 구조 원리에서 표면을 다려주고 광택을 주고 매끈한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앞선 그림을 실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칼렌더 처리 시 평활한 표면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온도, 압력, 롤의 특성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롤을 몇 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광택이 얼마나 증가하고 또는 칼렌더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광택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 온도와 평활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표면 사이징은 앞서서는 코팅액 내에 돌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돌가루가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5% 이내의 적은 양이 들어가 있어서 초지 공정과 코팅 공정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와 신문지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지종에서 강도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감열지, 감압지 이런 기능성 종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성 종이들은 이와 같은 필름을 주로 코팅할 수 있는 사이징 방식의 코터를 이용해서 코팅함으로써 기능성 종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표면 사이징의 목적은 종이 표면의 내수성, 내유성, 내용재성, 물에 대한 저항성, 기름에 대한 저항성, 여러 가지 용재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든가 솔벤트 계열의 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인쇄적성 향상은 앞서 말씀드린 도공지화에 비해서는 그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함께 얻을 수 있는 품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분자 성분들이 원지 종이의 안쪽으로 침투함으로써 섬유와 섬유 간의 결합 강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동영상에서 나왔던 파열 강도, 인상 강도와 같은 강도 적성들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징 처리를 통해서 필름을 형성할 경우 연속 필름 형성 능력이 제어될 수가 있는데 전분과 같은, 전분은 먹기도 하지만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전분을 사용해서 강도 적성률을 개선해 주거나 아니면 기능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필름 형성 능력이 좋은 PVA 같은 걸 코팅해 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 내유성, 내수성과 같은 기능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분으로 이용되는 산업용 전분으로는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부황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곡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전분의 구조는 선형인 고분자와 그리고 분기상 가지가 달려있는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분자의 비율의 차이가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물성을 갖고 있는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종류의 전분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분의 경우는 점도가 물에 조금만 섞어주더라도 점도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 고분자의 사슬을 끊어서 저분자량화함으로써 점도가 제어되어서 코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한 전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분들을 이용해서 종이 표면에 고분자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수직형, 수평형, 경사형으로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이와 같이 롤과 롤 사이에 폰드 형태로 채워진 전분 수용액을 종이가 통과함으로써 양면에 코팅되고 내부로도 침투됨으로써 강도적 성질과 표면 물성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런 롤과 롤 사이에 여러 가지 코팅액을 발라줬을 때 종이가 지나가고 그 코팅액이 종이 표면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롤을 통해서 전이된 코팅액이 100% 먼지 표면으로 종이 표면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필름이 갈라짐으로써 한 50대 50의 비율로 50%가 전이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롤이 두 개 있던 앞에서 본 그러한 전이 방식은 코팅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이와 같이 롤이 부수적으로 양쪽에 더 달려 있어서 여러 번 전이함으로써 균일한 양의 코팅액이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개선하게 되었고요. 이것보다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메트링 사이즈 프레스라 그래서 전이된 코팅액을 긁어주는 형태로 해서 롤 표면에 계량되는 코팅액의 양을 조절해주고 코팅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프레스 방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사이즈 프레스는 한 500m, 분당 500m의 속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메터링 사이즈 프레스 설비를 이용하게 되면 분당 1000m, 1200m까지의 생산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팅량의 경우 안료를 4 내지 5g 정도 첨가함으로써 표면의 물성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코팅도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팅이라는 부분은 사실 띄엄띄엄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아마 오늘 밤을 새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내용들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조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코팅 방식을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도공 기술이 유행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다른 옷을 입는 종이가 필요하게끔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신문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된 이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과 같은 컴퓨터 같은 걸로 인해서 그 호용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용되는 종이로서는 초등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스티커는 뒤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 종이는 인쇄용지와 원리가 반대입니다. 인쇄용지는 잉크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갖는 종이지만 스티커 뒤에 붙어 있는 종이는 스티커 뒤에 붙어 있는 접착제 성분이 잘 떨어져서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착 성분과 상극이 되는 그런 표면 구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형지, 박리지에 사용되는 종이의 표면에는 실리콘이 도포되어 있어서 표면 장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접착제 성분이 표면에 올려져 있긴 하지만 침투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벗겨낼 때 그 접착제 성분과 스티커가 함께 잘 떨어져서 필요하고는 원하고자 하는 곳에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갖게 되겠고요. 그런 구조는 단순히 초등학생은 스티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용 밴드라든가 그리고 산업용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되는 종이 또 한 가지로는 가멸지 그리고 이나카메론 가멸지가 있는데 가멸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어린 놀이동산 갔을 때 보면 표 샀을 때 표는 인쇄된 화상이지만 그 중간에 날짜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할인 받았을 때는 뭐 할인의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야간 입장일 경우는 야간 입장 표시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중간에 인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상들을 가멸지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왜 가멸지를 사용하냐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반 인쇄용지의 경우는 인쇄하기 위한 인쇄 설비가 상당히 장치가 엄청 커요. 잉크도 함께 있어야 되고 잉크를 전이시켜주는 인쇄판 그리고 고무판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해야 되지만 그리고 잉크제트의 경우도 잉크 노즐이 있어야 되고 잉크가 있어야 되고 잉크 노즐을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커지는데요. 이런 감열지의 경우는 종이 자체에 잉크가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해줄 수 있는 프린터 설비의 크기가 아주 소형입니다. 그래서 놀이동원 같은 데서 탁상이 한쪽에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데 큰 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샀을 때 구입한 상품만큼의 신용카드로 처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인쇄물이 간단한 인쇄 장치에서 인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종이는 최근 자동차 기름 휘발유나 디젤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 부쩍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죠. 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는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배터리는 그 안에 구조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그 전해질 성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분리막이 필요합니다. 분리막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종이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고부가가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종이가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문도 잘 안 보고 책도 이제는 디지털로 보기 때문에 종이가 그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이는 필요한가 봅니다. 최근 과거와 달리 잉크제트 인쇄 속도가 아주 빨라져서 고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인쇄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장점을 갖다 줄 수 있냐 하면
과거는 인쇄판에 우리 그 저쪽 그 내려가면 그 목판 인쇄 수리에서 만들어진 우리 선조들의 인쇄물이 있잖아요. 그 인쇄물은 일일이 나무를 조각칼로 파서 글자를 새겨 넣은 후 그 판을 잉크를 발라서 한지에 인쇄시켜서 한 장 한 장 인쇄물을 얻는 방식인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려요. 하지만 이런 잉크제트 방식은 고속으로 인쇄가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책 한 장 분량의 책을 빠른 속도로 인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권수만큼만 인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서점에서 책을 다량으로 발행해서 쌓아놓고 팔았지만 이제는 서점이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 권씩만 인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장점은 종이가 과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가는 코팅지가 아니라 고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잉크제트 인쇄기에 걸맞는 도공층 구조를 가는 인쇄 용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옵셋이나 그라비어 용도로 사용되는 인쇄물의 양은 줄어들겠지만 잉크젯 용지, 잉크젯 잉크를 이용해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용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잉크젯 인쇄물의 단점이라는 것은 인쇄한 후 물이 묻었을 때 번진다는, 그리고 화상이 햇빛을 오래 보게 되면은 흐려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오래 보관할 그런 서적이라든가 물에 의해서 번짐 현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류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인쇄물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잉크젯 전용 시장에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클레이나 탄산칼슘과 같이 표면이 비표면적이 낮은 그런 돌가루가 아니라 실리카라고 하는 표면이 아주 다공질 구조를 갖고 있는 돌가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수용성의 잉크가 떨어졌을 때 번지지 않고 떨어진 자리에 바로 염료나 안료 성분이 고정되고 수용성 성분은 바로 쭉 흡수되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화상이 얻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얻게 되는데, 표면에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른 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그다지 고급의 화상을 원하지 않고 그저 보고 버릴 수 있는 수준의 인쇄물일 경우에는 가볍게 표면의 코팅량을 조절해서 발라줌으로써 잉크젯 용지의 가격을 절감하고 사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등급의 잉크젯 용지가 개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잉크젯 시장은 이런 잉크젯 인쇄 방식이나 아니면 토너를 이용하는 인쇄 방식의 개발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쪽에서는 최근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종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능성 종이나 지능 도공, 그다음 배리어 도공, 이런 용도로 종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표면이 매끈한 구조의 종이가 필요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접착제 성분이 붙었다가 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한다면 표면이 평활한 종이가 아니라 일정한 굴곡을, 오돌도돌한 굴곡을 갖고 있는 종이여서 표면적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접착 면적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그런 종이가 기능성을 갖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재의 경우,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만나면 쉽게 시들어 버리게 되고 그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필름, 앞서서 나왔는데 PVA라는 필름의 경우는 투과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필름을 이용해서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면에 씌워줌으로써 산소와 만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고 마켓에서 판매하기, 오랜 기간 전시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필름의 경우는 쓰고 나서 버리면 폐기물이 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런 것들이 작은 가루가 되어서 또는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어류들이 그것을 먹고선 폐사하거나 아니면 작은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 그들의 몸속에 누적돼 있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걸 또 그거 먹고 우리 몸에 또 체내에 쌓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종이 표면에 선택적으로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입혀줄 수 있는 코팅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여러 가지 식품용 포장 소재로 쓸 수 있게 개발되는 것들이 있고 또 햄버거를 싸는 그런 종이의 경우는 기름 성분이 배어나지 않도록 필름이 코팅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는데 종이 표면에 화학적으로 친유성 내지는 발유성 이런 성질을 부여해 줌으로써 햄버거에 묻어있는 기름 성분이 종이를 통해서 밖으로 배어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들은 쓰고 나서 버렸을 때 물에 풀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고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라스틱 성분들이 필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장재의 기능을 종이가 대체하면 좋겠다라는 시도를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이의 앞날은 이러한 기능성 그리고 베리어 코팅 그리고 이러한 잉크젯 전용 방식과 관련된 인쇄용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새롭게 성장되고 있고 또 기술이 개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차분하게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